네, 그럼 수교론 이제 시작할 텐데 핵심만 찌르는 기출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좀 수교론의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나왔잖아요. 논술형은 작년하고 그렇게 점수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기입형 1번을 보자마자 상당히 쉽지 않았던 그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약간 좀 전형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수교론에서는 좀 평균 점수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서 전공은 약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수교론에서 좀 깎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예측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흐름상 파악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나오는 것보다 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약간 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치중됐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A형 1번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나왔죠. 또 B형 1번도 뭐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이라든가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좀 더 교과서나 지도서에 좀 더 강조를 더 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세제곱 전개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내용이죠. 그런 측면들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거니까 됐고, 이제 인강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또 내년 준비를 하실 거니까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죠. A형 1번 보시면 지금 1번 문제 갑자기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부터가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좀 생각을 하실 게 칸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산점도하고 상관관계로 이제 서술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답이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기 답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받았으니까 좀 사용하기 위해서 요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관관계라고 써야 정답으로 인정될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아왔던 게,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건 연립 부등식 외에는 역시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1차, 2차를 이제 다 고등학교에 하게 통합해서 지도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라든가 한 개로 적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연립 부등식, 실제로 별책 8 보시면 연립 부등식이라고 학습 요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정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9번. 일단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게, 이게 형식적 고착하고 토파즈 효과 이거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학생에게 이게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제 토파즈 효과는 일단 줬는데 학생이 이제 답답하고 더 이상 해결을 못하니까 교사가 이제 학습할 기회를 뺏고 이제 교사가 의해서 이제 주도해서 가는 건데, 여기를 문제를 보시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교사가 공식 제시하고 그냥 쭉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고착으로 적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답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실제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 그럼 실제적 발달 수준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교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실제적 발달 수준의 변화는 명확합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도 상당히 친절한 게, 본문에 학생이 정말 전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적으시면 되고, 중간 과정은 이제 비계 설정을 서술해야 되고, 마지막에 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니은 보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 발달 수준이 분명하게 변화가 되고 있죠.
그거 두 개를 적으면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적으면 되고, 비계 설정은 이제 교사가 이제 적절한 도움을 줘서 근접 발달 영역을 좁히는 역할을 하죠, 비계 설정이. 그래서 그 내용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전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서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번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던 것 같죠. 그래도 일반화된 식은 그 교과서 및 지도서를 좀 봤다면 충분히 그 세제곱의 합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적으면 되고, 어떻게 유도했는지 보시면 가하고 나를 한번 보세요. 4개가 나와 있죠. 그 4개, 즉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4의 세제곱 한 식을 쓰고 그걸 통해서 일반화된 식을 유도했다, 이렇게 적으시면 1점, 1점, 2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딘지의 개념 형성 이론의 관점에서, 딘지가 이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놀이를 통한 수학 학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기서 교구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 내에 수학적인 개념이나 구조가 내포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칠판 쓰는데, 우리 요 1 곱하기 1 있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교구.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하고 곱셈 공식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게 아무 교구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된 것들이 있어야 뭐 x 플러스 a의 제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구 내에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수학적인 구조 또는 뭐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놀이를 통한 수학학습의 이론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형으로. 네, B형도 또 유의사항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별책 8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B형 1번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샘돌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림에 추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검은색 5개만 된다는 거, 추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 흰색과 검은색을 바꾸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설명 잘 했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꼭 검은색, 흰색이 그렇게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설명이 잘 돼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림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고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검은색 2개와 흰색 2개를 추가한다. 이제 이 측면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흰색 2개를 없애서 검은색 5개.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게 한 2점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억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도 방법. 자, 보세요. 정수의 사칙 계산의 원리예요.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죠.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유의사항은 샘돌 모델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샘돌 모델은 샘돌 모델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칙 계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델을 쓰죠. 샘돌 모델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수직선 모델, 뭐 우체부 모델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귀납적 외사법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형식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잖아요. 추세를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씩 줄어드네? 그러면은 2 곱하기 1은 2고 2 곱하기 0은 0이고,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겠느냐? 추세를 생각해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귀납적 외사법을 쓸 수는 있는데 형식 부력의 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형식 부력의 원리는 사칙 계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귀납적 외사법을 통해서 사실은 사칙 계산의 원리를 다 이끌어낼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쓴다 하더라도 형식 부력의 원리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깔끔하게 완벽하게 형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요게 한 또 1점이 될 거고, 아까 2점하고 요거 1점하고, 마지막에 수학 문제를 하나 제시하시오. 사칙 계산 이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지금 답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뭐 아무거나 뭐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문제집에서도 했었고 다 다뤘어요. 항등원, 역원 다루던 시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이전 교육 과정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고, 사실 고등학교 넘어가서도 항등원과 역어는 다루지 않는 거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적절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형 8번 논술형이죠. 제일 마지막. 네. 그래도 문제가 좀 전형적으로 작년 정도 수준의 비슷한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시면 서론 부분에서 조금 쓸 게 많았어요. 서론 부분에서 구성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 구성주의, 잘못 얘기했어요.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의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했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라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급진적 구성주의에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지식의 비객관성 원리를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 요걸로 이제 수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말은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뭐 현실주의적 수학교육의 뭐 수학화의 의미?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수학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 유익, 요 정도 적어주시면 되니까 서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자, 여기서 핵심 주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두 개예요. 핵심 주제는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수학화인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수학화 과정이거든요. 버거하고 쿨페퍼가 제시를 했어요. 세 가지 수학화를. 수평적 수학화, 수직적 수학화, 응용적 수학화, 이거 제시를 했잖아요. 요거 적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핵심 두 가지거든요.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그 다음에 수학화 과정. 근데 여기를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응용적 수학화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쓰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 과정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핵심적인 세 가지 들어가면 됩니다. 주관적인 수학적 지식을 공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공적인 비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의 구성. 문제가 또 친절한 게 여기 교사가 정리를 해줬어요. 여기 계속 문제를 보시면 쭉 이제 학생 A가 얘기하고, 뒤에 마지막 8페이지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토론을 종합하면 자료 1 마지막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이거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요. 합의된 지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합의된 지식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론을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럼 이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업에서의 수학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단계가 3단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1단계는 현실 문맥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 수학화 과정을 거치죠. 2단계처럼. 그 다음에 3단계처럼 수직적 수학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수업에서의 수학화 과정은 우리가 신론에서 그리고 또 기출에서도 분명히 나왔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가 수직적 수학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3단계에 잘 이제 들어있죠. 3단계. 그래서 그 부분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 특이한 점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자료 1과 2에서 보시면 문제 해결하고 의사소통은 이제 의사소통 3개 있고 문제 해결 4개 있는데 각각 뭘 적어야 될지는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은 뭐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에 따라 한 것도 아니고, 협력적 문제 과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문제를 제기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아니었고, 딱 들어맞는 게 하나 있죠. 수학적 모델링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쪽 측면을 적으시면 되고요. 의사소통은 1번과 2번과 3번이 비슷한데 강조되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1번은 좀 표현하거나 만들거나 뭐 변환하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수학적 지식을 뭐 모든별로 했으면 모든별로 발표하는 거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특별히 여기는 토론하는 관점이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연결되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강조되는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왜 강조가 되는지 각각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답안을 보시면 이제 수학적 모델링과 관계해서는 현실 내 문제의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수학적인 안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익힐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개념 형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조점들을 좀 적고 마지막에는 항상 본론에서 지도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라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수학적 지식을 구성하게 하고,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제 현실 내 문제 상황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한다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시면 깔끔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논수령은 조금 좀 기평과 서술형에서의 충격을 벗어나게 할 만큼 좀 전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잘 서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교론 기출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